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배경의 일환입니다만 데이터 분석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물론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배경을 살펴보는 한 과정으로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앞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에 하드블 얘기하면서도 HDFS와 맵 리듀스로 구성된 하둡과 관련된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서버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스칼라나 등등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나눠볼 때 이들 각각의 기능들은 상당히 뚜렷하게 분화가 되죠. 이 밑에 분야를 보통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공학,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이 위의 부분들을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또 기능상으로 또 상당히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능상으로 또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컨대 먼저 데이터 공학 부분을 보면은요. 데이터 공학 쪽에서 주로 이용하는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서버나 클러스터 환경을 구축하는 것들. 이것들이 보통 클러스터를 우리가 보통 뭐 2대, 3대, 5대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일단 분석을 시작하면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서버 환경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서 우리가 하둡을 얘기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스팍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때의 클러스터 환경도 보통 우리가 한 20, 30대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환경에서는 뭐 수백 대, 수천 대까지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각각의 서버에 여러 가지 운영 체제들, 네트워크들, 보안 문제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우선 주된 업무이고요. 둘째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전통적으로는 DBA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하는 별도의 업무 영역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것들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면서 DBA 영역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공학 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환경 수십 대 수백 대의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하는 문제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로 RDBMS만 얘기했습니다만 뒤에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NoSQ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NoSQL은 예컨대 그것들이 뭐 컬럼 중심의 DB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큐멘트 DB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 DB 아니면 그래프 DB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SQL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티션드 데이터들 보통 그런 걸 샤딩이라고 하는데 샤딩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파티션시켜서 수백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앞에 클러스터에서 수백 대의 서버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하나도 수백 대의 서버에 나눠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용량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영역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데이터 공학의 큰 영역이죠. 이것들은 데이터를 관리해서 성능 관리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치, 버전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런 빅데이터 환경, 앞에서 말씀드린 하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심 주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스팍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것들이 자꾸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갑니다.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뭐 아마존의 AWS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뭐 애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요. 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희 우리가 그 맨 마지막 그 마무리 시간에 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드로 봐서는 예컨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요즘은 멀티 클라우드 형식으로 그래서 각각 자기 소유의 자기 관리의 클라우드와 일반 대중을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빅데이터 플랫폼도 대부분들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형식으로 이용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것들도 데이터 공학자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라든지 데이터 가버넌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데이터 공학의 역할이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자인데 요즘은 그것도 크게 분화가 되고 있어요. 이것들은 뭐 앞서 나가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데이터 분석자 중에는 데이터 밑에 쓸까요? 애널리스트입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어떻게 다르냐면 데이터 분석자는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나 엑셀이나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DW의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올랩 도구를 이용하거나 그 이외 여러 가지 BI 솔루션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로는 현업에 속해 있으면서 현업이라고 하면 기획이나 생산이나 이런 쪽에 직접 있으면서 그 현업 담당자들 입장에서 분석에 나서는 사람들을 주로 데이터 분석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모아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하학습이나 딥러닝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통계 분석이나 또는 뭐 구체적인 예로는 예컨대 자연어초를 위한 뭐 NLP를 얘기합니다. NLP라고 하면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여기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컴퓨터 비전, 사물 물체를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생산 관리할 때 뭐 품질 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솔루션들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역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왜냐하면 상당히 전문화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알고리즘이 상당히 이제 수학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집중하는 데이터 과학자와 그리고 현업 업무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시각화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얘기까지는 뒤에서 얘기할 시간이 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데이터 과학에서 여기는 시각화는 분석자를 위한 시각화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분석을 마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일반 대중이나 아니면 경영층에 보고하는 건 사실 적합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과학에서 얘기하는 시각화는 다차원 데이터를 위한 시각화이기 때문에 분석자를 보조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자들, 데이터 애널리스트 쪽에서 바라보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주로 그런 그 경영층이나 아니면 웹상으로 분석 결과를 올리기 위한 이런 시각화 도구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예컨대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데이터 분석자의 기능들도 상당히 분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대략 이렇게 데이터 공학,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 좁은 의미입니다만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좀 이 분해되고 있는 세분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다른 형태로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 사용자는 의사결정자이거나 일반 사용자이거나 경영치거나 뭐 이럴 것이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데이터 과학이나 경영 분석이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들을 보조하기 위한 데이터 공학의 영역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데이터 공학이나 데이터 과학을 총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컴퓨터에 의한 지식 그리고 통계나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여기 도메인이라고 하면 예컨대 그것이 생산관리이든 아니면 바이오 의학이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얘기합니다만 이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여러분들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설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합해서 오늘날 그 데이터 분석의 큰 스킬셋으로 얘기되고 있는 상태이죠. 자, 어쨌든 앞에 여태까지 우리가 배경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BI로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왔고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의 요체는 분산 컴퓨팅인데 이 위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렇게 기능 분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얘기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팍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제 진일보한 형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이런 하둡이나 이런 기존의 그 스팍 이전에 나왔던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확장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둡과 에코시스템들을 좀 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우선 큰 눈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까지 가요. 이게 하둡 물어볼 수 있겠어요. 하둡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저장 매체로서의 파일 시스템, 그걸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HDFS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맵 리듀스라는 게 있고요. 처리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했죠.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다음에 YARN과 맵 리듀스는 서로 분리됩니다만 YARN은 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라는 일종의 잡 스케줄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의 수십 대 수백 대의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서브밋하면 즉 서버에 전달을 하면 서버에서 수백 대의 컴퓨터에 서로 퍼포먼스를 보면서 잡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눠주는 역할, 리소스 관리하는 역할들을 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표시한 것까지가 하둡이 되겠고요. 그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이용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그림은 사실 나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예컨대 아파치 HBase라는 것은 NoSQL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는 잠깐 쓸까요? 하이브는 하둡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랫폼이고 그리고 리얼타임 전달자, 실시간 전달자 역할하는 것이 카프카이고요. 그리고 스팍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주제이죠. 스팍은 사실은 이런 것들에 힘을 입어서 어찌 보면 하둡 위에서 동작되지만 하둡과 연결돼서 동작되고요. 우리가 설치할 때도 이제 하둡과 연결돼서 이용하겠습니다만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자체 내에도 여러 가지 통합된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당히 거대한 프레임워크를 간직하고 있는데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스파크도 이런 빅데이터의 큰 아키텍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파이나 우지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키퍼는 여러분들 동물원 관리하는, 즉 관리 솔루션들입니다. 주키퍼는 예컨대 이런 우주의 워크플로우나 이런 아주 복잡한 것들을 다룰 때, 복잡한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들을 다룰 때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쿱은 말씀드렸다시피 SQL to 하둡이고요. 그다음에 다커는 별도의 이제 컨테이너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각각의 기업으로 보면요,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그리고 각각의 업종, 각 업종에 있는 개별 기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에 맞는 프레임워크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취사 선택을 한 다음에 서로 통합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작업 위에서 작업을 한 결과 만들어진 클러스터 플랫폼 위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과학자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모델을 작업하는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의 하도 모습을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얘기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계속 뒤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메소스, 뭐 테즈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스파크를 다루면서 함께 봐야 될 그럴 내용들이거든요. 다른 의미에서 하둡을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고요. 여기서 잠깐 뭐 언급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솔루션들, 모든 프레임워크들은 항상 HDFS를 기반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HDFS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PC, 그러면 윈도우의 NTFS 파일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한 대의 리눅스, 그러면 예컨대 EXT4 등등일 겁니다. 그런데 서버가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가 되면 여기에 분산해서 데이터들이 관리되고 프로그램들이 그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게 HDFS입니다. 그래서 HDFS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HDFS 위에 야는, 자, 듣고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계속 나올 것이니까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항상 그 제 얘기는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는 잡 스케줄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PC에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프로그램을 전달해주면 프로그램이 각각 전달이 되고 수행이 될 텐데 수행되는 잡의 배분들 이런 것들은 얀에서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얀 위에서 맵리듀스 프로그램이 돌거나 등등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팍은 HDFS를 이용하지만 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얀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독립적으로 자체의 스케줄러도 가지고 있고 얀의 스케줄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맵리듀스와 연결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스 같은 것은 분산 커널이고 이런데요. 그 말씀 이제 뒤에서 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본 그림의 이제 다른 형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그림이고요. 기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HDFS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HDFS는 기본적으로 구글 파일 시스템에서 따온 것이고요. 이게 말씀드린 2003년에 구글에서 발표된 논문이었고 한 7, 8페이지 되는 짤막한 논문입니다만 이걸 보고 그 본 따서 만든 게 하둡이고 하둡의 HDFS이거든요. GFS는 구글 파일 시스템이고 이걸 본딴 것이 HDFS인데 그림으로 봐서 여러분들 갑자기 생소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있어요. 2003년의 원본 그림입니다. GFS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작업자 PC예요. 그리고 이쪽은 서버입니다. 즉 이렇게 보면 이쪽은
분석자이고 이쪽은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를 마스터와 여기 청크 서버라고 부르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점점으로 돼 있죠. 이 얘기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의 원조로서의 구글에서의 구글 파일 시스템은 작업자 PC와 별개로 클러스터로 구축되어 있는데 클러스터는 한 대의 마스터 서버와 그리고 점점점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의 슬레이브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어시메트릭 방식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각각 마스터에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되 실제 데이터는 각각 슬레이브 서버 수십 대에 있는 로컬 디스크에 저장된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본 그런 GFS를 본따서 만든 HDFS란 과연 무엇이냐. 네, 좀 이론적인 얘기가 진행됩니다만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좀 끈기 있게 들어두시면 뒤에 여러 가지로 작업하시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HDFS를 보죠. 그러면 GFS를 보고 HDFS라는 걸 만들었는데 HDFS를 만들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필요 사항은 자, 서버가 커머디티 하드웨어. 커머디티 하드웨어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가 서버입니다. 서버도 예컨대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저가형 서버예요. 예컨대 2, 300만 원짜리 서버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을 수십 대, 수백 대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가형 서버에서는 잦은 고장이 당연하다. 이거는 통계적인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99.99%의 생존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001%만 해도 서버가 1000대이고 가동시간이 24바이7에 365일을 하면 반드시 장애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것들을 예외 상황으로 볼 게 아니라 반드시 고장이 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대형 서버가 아니라 저가형 서버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서버에 담기는 것들은 소스 데이터에서 서버로 담길 텐데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데이터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간직하기 위해서 블록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이건 파일 시스템은 이제 블록 사이즈 얘기인데 뭐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 블록 사이즈를 키웠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보통 16K, 64K PC에서요 를 사용했다면 블럭당 여기 이 HDFS는 256 메가바이트 퍼 블럭 어떻게 됩니까? 수천 배가 되겠죠. 이렇게 대형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write once, read many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것과 별개로 이것들이 분석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니까 이 데이터 자체를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는 업데이트되지 않는. 그래서 그러나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 데이터는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읽어드리면서 또 분석 작업을 하겠죠. 뭐 이런 현상들. 뭐 이런 등등 뭐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HDFS에서 답을 내놨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블록 단위를 크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서버가 수십 대가 있다면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반드시 어딘가에 복제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제본 레플리케이션 팩터를 보통 3을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옆에 있는 서버, 이건 랜덤하게 넘어갑니다만, 그래서 서로 이제 복제본 데이터를 간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가 한 대의 마스터가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곳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조처를 취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여러 대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캐시를 맞춰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립적인 API, 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의 API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가 앞에 구글 파일 시스템의 그림과 유사한 형태로 HDFS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HDFS를 이용하는 것은 뭐 보통 뭐 거의 100% 이제 리눅스에서 이용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명령어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바 API 프로그래머로 이용하거나 웹 브라우저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원격에서 REST API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NFS 같은 그 웹 NFS로 마운트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죠. 자, 어쨌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소 좀 지루할 수 있었지만 대용량 데이터를 수백 대 수천 대의 서버 클러스터에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HDFS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몇 가지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크게 이제 그런 HDFS의 그런 역할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처리 형태로서의 맵 리듀스를 보겠습니다. 맵 리듀스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하게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말씀드리는 것들은 맵 리듀스는 기본적으로 맵과 리듀스 전처리와 후처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 맵퍼 이런 것들은 예컨대 서버가 100대면 서버 안에 각각 자바 버추얼 머신이 또 수백 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서버마다 100개의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고, 그런데 이런 서버가 100개라면 10,000개의 자바 버추얼 머신이 돌아갈 겁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10,000개의 자바 버추얼 머신의 매퍼 프로그램이 돌면서 전처리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동일한 서버 안에 있을 수 있는 자바 버추얼 머신의 리듀스 프로그램 후처리로 넘어가서 협업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해지면 중간에 셔플, 소트 뭐 이런 중간 단계를 두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맵 리듀스 이름에서 보다시피 맵 단계 전처리와 리듀스 단계 후처리로 나뉘어서 수백 대의 컴퓨터에서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맵 리듀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지만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 그래서 분산 컴퓨팅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맵 리듀스를 보면요, HTTPS가 저장 형태라면 맵 리듀스는 처리 형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검색이나 또는 예컨대 페이지 링크 같은 것들은 검색의 결과 중요도 계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인덱싱은 주로 이제 문서 관리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만, 예컨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면 도큐멘트, 유니크 워드, 또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머신러닝을 할 때 머신러닝의 비정형 그 뭡니까? unsupervised learning, 무감독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뒤에서 한번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머신러닝에는 감독 학습과 무감독 학습이 있습니다. 무감독 학습에는 군집 모델이 있고요. 군집 모델은 또 수백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는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관 규칙 모델. 그래서 연관 규칙 모델 같은 데서 이제 거래 추적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여기 보시면은 예컨대
여러분들 포스라는 거 있죠? 포인트 오브 세일. 그래서 예컨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바코드로 긁어서 예컨대 어떤 물건을 얼마에 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예컨대 백화점에서 수십만 개의 유니크한 상품 목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매달 며칠 몇 시에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상당히 거대한 예컨대 20만 개의 유니크 상품과 500만 건의 거래, 그러면 이 매트릭스가 굉장히 엄청난 데이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컨대 그 행렬의 분석을 하게 됩니다. SVD인데요. SVD라고 하면 투입값 분열. 그래서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거대 행렬의 분해, 그다음에 분산 정렬, 이런 것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맵리듀스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는 여러분들 클릭 스트림 분석 같은 것들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클릭 스트림 분석이라고 하면 예, 근데 여러분들 넷플릭스 같은 데 있죠. 또는 뭐 요즘 그 국내에도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대표적인데 여기에서 그 레코멘데이션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넷플릭스가 추천을 할 때는 예컨대 영화를 약 6만 5천 개의 장르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분석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클릭 스트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 스트림 분석이란 비디오 온 디맨드를 했을 때 영화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영화에 어떤 부분으로 예컨대 클릭을 하거나 패스트 포워를 하거나 리워드를 하거나 리와인드를 하거나 등등 해서 클릭한 사항들을 전부 나열을 하고요. 이것들을 예컨대 마르코프 모델 같은 것들, 히든 마르코프 모델링이라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예컨대 확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맵리듀스로 처리해서 거의 완벽하게 추천 모델들을 만들어낸 예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맵리듀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용했던 그런 예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하드포 관련돼서는 일단 이 슬라이드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 여기 D자가 중복이 됐네요. D자가 아니라 O자고요. 하둡의 장점은 예컨대 저가형 서버를 이용해서 스케일아웃을 이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단점이라면 맵리듀스라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툴과의 호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하둡은 하둡대로 이루어지고 다른 분석 도구는 분석 도구들대로 따로여서 앞에 직접 맵리듀스를 이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들 이외의 알고리즘들은 전혀 별개로 이용돼야 된다, 이런 면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컨대 기존에 이용하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것들을 하둡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브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즉 맵리듀스를 내부적으로 이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SQL문을 이용하는 것처럼 하이브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이 됐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하둡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하이브 이외에 그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 빅데이터 아키텍처의 확장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확장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주요한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람다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람다 아키텍처도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둡이 배치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되던 전통적인 운영 시스템들, 일반 전산 시스템은 보통 서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잠깐 살펴보게 될
스트리밍이요. 리얼타임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람다 아키텍처는 스피드 레이어라고 불렀고요. 이 세 개를 통합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전산 시스템, 일반 데이터베이스죠. 그리고 여기에 BI. 그런데 여기에 하둡이나 하둡 에코시스템이 들어와서 빅데이터와 일반 운영 시스템이 전혀 별개의 분리되어 있었는데 람다 아키텍처를 적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람다 아키텍처에서도 배치 모듈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트리밍 쪽으로 중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 것이 이제 카파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극복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그룹 나간 것이 아파치 스팍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치 스팍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스팍은 우리가 뭐 당연히 이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거고요. 여기는 몇 가지 말씀만 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팍의 기본 동기는 맵 리듀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맵 리듀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요소 기술, 핵심 기술은 스팍의 RDD라는 게 있어요. RDD라는 것은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HDFS 파일 시스템과 별개로 물론 스팍도 HDFS를 이용합니다. 저장 공간으로서 HDFS는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죠. 하지만 분석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HDFS 위에 RDD라는 별도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근데 이 RDD는 기존의 대용량 파일 시스템 플러스 메모리 관리, 그래서 일종의 인메모리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돼요. 그 결과 배치 형식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주로 보기에는 대부분은 하둡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둡 없이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팍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 연결시켜서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유니파이드 솔루션, 통합 솔루션이기도 하고 또는 앞에서 본 수많은 제품들과 서로 연결시켜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스팍의 코어 모듈과 확장 모듈로서의 SQL, 스트리밍, 엠립,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본 다음에 하둡의 코어 부분의 좀 세부 내용들, RDD와 AP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그 응용 쪽에서 좀 보고 그다음에 확장되는 기능들 특히 이제 SQL이나 스트리밍이나 엠립 등등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팍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좀 더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팍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처럼 수많은 제품들과 서로 연결될 것이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한편에서는 그 하둡과 에코시스템에 비교되는 스맥 아키텍처라는 것이 또 제안이 됐어요. 이게 2018년 무렵부터 나왔어요. 지금은 상당히 또 이제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맥은 약자인데요. 여기 S는 스팍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M은 메소스, 그다음에 A는 아카, C는 카산드라, 그다음에 K는 카프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엮여서 그래서 주로 실시간 처리와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대용량의 배치 처리보다는 이런 실시간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이번 과정에서 스팍 그리고 특히 파이스팍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큰 눈으로 우리가 보려는 것이 전체의 모습 중에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념해 두시고요. 물론 이 각각은 상당히 복잡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좀 눈여겨보시고
나면 어차피 당분간은 뭐 이런저런 기회에 빅데이터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계속 언급될 것이거든요. 이번 특강이 아니더라도 많이 보시게 될 테니까 그냥 계속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보고 생각해보고 뭐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메시징 기반의 그 스맥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여러 형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참조하시는 정도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죠. 앞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얘기할 때 데이터 분석이 역할이 좀 분화됐다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 그 자체의 세부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좀 살펴보면요. 우선 데이터 분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 쿼리에서 출발해서 각각 별도의 기관 업무용 시스템, 운영 시스템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BI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에 BI 중에 데이터 마이닝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런 수리 통계적 모델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형태가 통계 분석이고요. 통계 분석에는 여러 가지 기초 통계에서 여러 가지 가설 검정이나 모수 추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선형 모델이라고 하면 뭐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 같은 것들 등등을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통계 분석 중심의 방법론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기계학습의 얘기입니다. 기계학습은 통계 분석에서 출발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된 것인데요. 그것은 통계 분석이 기본적으로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을 때 이 중에 일부를 표본 집단, 샘플이죠. 표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모집단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추정해 나가겠다 하는 데 출발했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만 통계학의 기본 원조는 이런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기계학습에서는 전체 데이터가 있다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어내면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출력을 예측해 나가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심 개념들이 예컨대 모집단과 표본 데이터라면 올 데이터, 추정, 그리고 추정 방법으로서의 OLS는 Ordinary Least Square입니다. 뭐 이런 방법 또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최대 우도법 뭐 이런 것이었다면 기계학습에서는 주로 학습, 머신 러닝이니까요. 학습이란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학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그리고 통계에서 가설 검정이 중심이었다면 기계학습에서는 모델, 특히 이 감독학습에서 이제 분류 모델 같은 것들, 그리고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리그레션, 그다음에 변인들, 코베리엇들 이런 것들이었다면 기계학습에서는 감독 무감독 학습, 그다음에 각각의 컬럼을 디멘션으로 놓고 또는 피처 데이터를 중심으로 피처링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파크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되면 주로 전통적인 통계 분석보다는 이런 것들은 파이썬에 이제 사이파이라든지 스태트 모델 같은 통계 모듈들이 별도로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R 같은 쪽에 워낙 또 강력한 통계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는 그런 것들보다는 주로 이제 기계학습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스몰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전제로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분석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 이전에 스몰 데이터 가지고도 얼마든지 분석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분석의 관점에서는 스몰 데이터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그것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이용할 때 빅데이터를 그 경우에 이용하는, 일상적인 경우에는 스몰 데이터를 이용하되 빅데이터가 전제가 된 경우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양쪽이 서로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뭐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일반적으로는 스몰 데이터로 분석하면서 빅데이터로 처리해서 무언가 대용량의 클러스터 환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파이스팍을 가지고 스팍을 이용한다면 그것들은 일상적인 스몰 데이터로 부족한 경우에 스팍 환경을 통해서 분산 컴퓨팅을 이용하는 그런 추가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보면 처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데이터의 정리, 그다음에 모델링, 모델의 평가, 그다음에 설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단계를 합쳐서 보통 우리가 EDA라고 얘기를 합니다. EDA라고 하면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얘기하고요. 즉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EDA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보통 이 단계로 보면 우리가 보통 모델링 알고리즘으로 많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예컨대 머신러닝, 딥러닝, AI 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만 사실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거의 한 80% 정도의 시간을 차지해요. 다른 편으로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알고리즘보다 우선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알고리즘은 우리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계속 분석 태도를, 분석 방법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일단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분석을 필요하다면 데이터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센서를 단다든지 뭔가 측정 도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데이터가 우선시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여기 분석 프로세스에서 보면 모델링 이전 단계까지도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체에서도 예컨대 팬더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 이런 EDA 툴들이 있고요. 또 스팍에서도 이렇게 EDA로 이용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EDA 부분도 잠깐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에 관련된 것들도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유저용 플랫폼, 그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양쪽이 서로 병렬적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스팍 이것들이 이제 이번 특강의 주제가 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분석 도구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딴 게 아닙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분석 플랫폼이 있다면 빅데이터 플랫폼 어떻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둡과 에코시스템, 스팍 이런 식으로 되게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 도구는 날이 갈수록 수많은 분석 도구로 분해되고 있어요. 거의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술의 발전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대상 업무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파이썬을 이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들었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분석 도구로서의 파이썬에 대해서 좀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